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족법인에 대한 장점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에 대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이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화는 어떻게 시키고, 또 신설법인을 만들 때는 뭘 주의해야 될 것인지, 요걸 조금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의 단점. 세금 측면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세를 내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니까 법인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든다고는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를 내고 법인의 자금을 나가는 거는 엑시트 시키는 거는 배당소득으로밖에 못 갖고 나갑니다. 물론 임원이 갖고 있는 또 퇴직금은 있겠습니다만 그건 평생 한 번 퇴직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주로 큰 것이 배당소득인데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합하면 결국은 개인소득세나 거의 유사하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세는 만약에 잉여금으로 유보를 안 시킬 바에는 가령 자녀들이 10명이 주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돼서 15.4% 내고 끝나잖아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은 1억 3천까지도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거는 배당소득이라는 것이 이중과세, 법인세를 이미 물고 또 소득으로 주기 때문에 소득세는 그만큼 끌어내려주거든요. 그래서 1억 3천까지도 15.4%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법인의 경우에, 임대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5명 넘어가면 일정 금액으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시 두 개 동시에 물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개인보다는 세부담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법인은 어떻게 돼요?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가 나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법인을 중단하더라도 법인을 해산해야 되고 청산 절차를 다 거쳐야지 끝납니다. 개인은 어떻게 돼요? 폐업기 내면 끝나버리죠. 세 번째는 법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을 따라야 돼? 상법하고 우리 정관이 있어. 정관. 법인에서 정한 정관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인 자금을 인출했으면 법인은 개인하고 다르죠. 개인 사업자는 내가 돈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돈을 다 써도 돼요. 근데 법인이 번 돈은 이건 주주목이잖아요. 나머지 임금으로 가져가고 남은 돈은 원래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갈 돈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주주든 대표이사든 주주가 갖다 쓰든 대표이사 갖다 쓰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가지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지급이 발생하면 세 가지가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인은 4.6% 정도로 인정이자를 받아서 법인의 수익금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이 돈을 갖다 쓴 사람은 급여 처리가 돼요. 그래서 급여가 더 근로소득에다 합산돼 가지고 급여가 더 늘어나게 돼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법인에서 대출 받아갖고 지급이자가 나갔으면은 돈 빌려다가 지금 주주한테 준 꼴이 되잖아요. 그 지급이자를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때는 불이익이 세 가지가 발생하니까 가지금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되고 특히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 법인이 아니고 일반 법인이더라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가지금은 법인으로 말하면 3대 암이라고 그래요. 암. 3대 암은 뭐예요? 이거는 종양은 잘못하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법인한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과다하거나 가지급금이 과다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법인한테는 세 가지 암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반드시 꼭 가지금은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급여가 낮게 잡아놓고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지급금을 갖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세하고 4대 법인세가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족한 자금이 가지급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절대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잘못했을 때 개인은 가태료가 가산세가 약해요. 예를 들어서 1%짜리인데 법인 잘못하면 2%짜리 매겨요. 법인은 어떻게 돼요? 투명하게 경영하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그걸 모를 수도 있지만 법인은 그런 기본을 갖추고
경영을 한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법에 따라 정관에 따라 세법에 따라서 운용이 돼야 되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페널티가 더 세다. 예.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을 했으면 5년간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폐업을 해도 안 되고 예. 기존에 개인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5년간 사후관리 규정이 있다. 주식도 50% 이상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지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매매의 경우는 4.6%거든요. 4.6%인데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서울하고 수도권, 예, 수도권에 사람이 하도 몰려 사니까 여기다가 부동산이나 법인을 세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을 살 법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거나 법인이 본점이 일로 들어오면 취득세를 중과세를 해요. 얼마 중과세냐? 약 9.4%를 매기니까, 예, 얼마가 늘어납니까? 예, 4.8% 정도가 더 추가되죠. 네. 어떤 경우라고요? 과밀 억제권 안에서 신설 법인이 과밀 억제권 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두 가지예요. 법인 소재지도 과밀 억제권 안, 부동산도 과밀 억제권 안, 그 다음에 신설법인, 5년 이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면 그럼 셋 중에 하나만 해결되면 되죠. 과밀 억제권 밖에 있는 법인이 산다거나 과밀 억제권 안에 있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밖에 있는 부동산을 하거나 설립하고 5년이 지난 법이 산다든지 요거는 중과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과밀 억제권이 벗어난 것은 서울하고 붙어 있는 데가 다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붙어 있는 데서 중에서 아닌 곳이 아마 김포는 아닐 거예요. 김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용인 같으면 아니에요. 용인시도. 예. 수원시는 과밀 억제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가면 서울사무실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제 부동산을 본점을 여기서 운영하지 않고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본점 설치하고 했을 경우 예, 중과세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법인 중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예, 종전에는 법인 전환을 다 해서 주택도 똑같이 임대를 해 좋았었는데 2020년 8월 달 720 대책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예, 취득세도 중과세를 하고 종부세도 중과세하고 또 법인세도 추가세율 20%를 부과하도록 세 가지를 중과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취득세는 12.4%, 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죠. 13.4%의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요. 종부세는 한 채면 3%. 두 채면 6%. 그 다음에 요 종부세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는 9억을 기초공제를 하거든요. 기초를 빼주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아예 공제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 바로 개별주택 고시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하고 바로 세율이 적용 들어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팔 때 법인세에다가 20%. 예, 양도 차익의 20%를 또 추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요즘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취득세를 중간 먹더라도 예, 그렇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택은 예, 지금 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겸용주택들이 문제예요. 겸용주택들은 예, 이거 법인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예, 어떻게 되죠? 1층, 2층, 3층, 4층, 5층 예, 이렇게 됐는데 1층, 2층은 3층은 근생이고 4층, 5층이 주택이라고 치면 예, 이거를 갖다가 법인 전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전체가 법인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대한 불이익이 감소가 돼버려요. 이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주택을 구분 등기를 해가지고 이 주택은 개인이 그대로 소유를 하고 근린 생활시설만 법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분들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건축사님하고 법무사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세무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면 저희들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셔서 이거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경우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은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법인으로 갔을 때 단점 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우리가 주택이나 농지 이런 건 안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게 결정적인 단점은 아니잖아요. 좀 번거롭다든지 비용이 좀 더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단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는 것보다 법인은 무조건 유리하니까 이거는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고소득자가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3억 넘어간다든지 고액 연봉자예요. 2, 3억짜리 고액 연봉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 세율이 몇 프로짜리입니까? 거의 44%짜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억의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해도 4,400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법인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10%밖에 아니잖아요. 9.9%니까. 예, 1억이 발생하더라도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아니라는 거죠. 4-5배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일단은 1억이 넘어가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법인,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소유를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매각 차손이 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 이런 겁니다. 내가 3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지금 자산가가 200억가요. 200억. 그럼 어떻게 됩니까? 170억이 돼버리죠? 170억이 차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세금이 여기 한 5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오래 갖고 있었다면. 그럼 50억을 빼더라도 120억이 남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 소유자가 연세가 85세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냥 이거 기준시가로 따지거나 감정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150억 미만으로 떨어졌을 수 있고 10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매각을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현금화가 되는 바람에 세금이 막 늘어나죠. 근데 그 현금화된 매매 차익의 귀속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해서 법인 소유를 해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한테 매각을 해서 아무래도 저가 양도를 할 수가 있죠. 또 감정평가를 하거나 또 극단적으로 기준시가로 매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낮게 매각을 해서 그 매매 차익을 자녀 법인이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매매 차익을 조금 더 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거기에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죠. 만약에 매각대금 자체를 사전적인 하자니 또 세금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매 차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녀법인한테 증여를 하거나 매각을 해서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을 자녀법인이 누리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발 계획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 모 지방에 있는 역세권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400억짜리 땅이에요. 400억짜리 땅. 근데 요거를 오피스텔에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매매 차익만 600억이 났어요. 600억 플러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0억짜리 땅에다 600억이 나버리니까 1000억이 돼버리죠. 물론 세금을 내고도 300억 가까이가 가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굉장히 커질 때는 그 땅을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그대로 부모님 소유해서 개발하지 마시고 자녀법인에다가 매각을 해서 개발 주체를 자녀법인이 개발을 하도록 해서 그거를 개발 이익을 자녀법인에서 향유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향후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 주제는 증여 후에 개발 이익이 발생했는데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증여자의 힘으로 개발이 됐다고 치면 5년 이내 개발이 취했다면 추가적인 이익을 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금 현재 다툼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증자가 증여를 해놨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끼어 있거나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 의사결정에 장애 요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합치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관리나 수익이나 처분을 해야 될 때 장애 요인이 많으니 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면 모든 것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법인으로 해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 가액은 높은데 이임대로도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걸 증여를 하려고 또는 했거나 법인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부담이 너무 커. 그럴 때는 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법인으로 전환해서 부모님의 땅을 지료를 주고 빌려서 거기서 발생한 보증금과 임대료 수익을 자녀 법인에서 향유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플랜입니다. 거기서 수익을 올려서 유보된 이익 가지고 부모님의 땅을 사면 되겠죠. 그건 여력이 될 때마다 조금 주고 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요. 기존 부동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화시키는 방법은 어차피 세무사님들 전문가들하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흐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전문 세무사님들을 만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을 우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무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이 법인들은 투명한 회계를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법이나 정관에 따라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먹구구시러잖아요. 법인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이 전체적으로 선진국처럼 회계 투명화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부동산 임대 법인도 똑같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 줬었어요. 100% 감면 혜택을 주다가 75% 정도까지 끌어내렸는데 2020년도에 8월 달에 그 취득세 감면 규정을 다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는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한테 현물출자하거나 법인한테 넘기면은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든요. 근데 이걸 돈도 확보도가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따라서 이거 법인 전환할 때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들은 법인 전환할 때에 그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2월 과세시켜줘요. 2월 과세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법인이 매각할 때에 안 냈던 양도세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화 될 때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법인세를 내죠. 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법인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화 된다 하더라도 등록세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취득세하고 요것만 납부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2월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세감면이라고 합니다. 세감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안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포괄 양도 양수하고 두 번째 방식이 현물출자 방식입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세감면 방식이고요. 이거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을 법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뭐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은 나대지라든지 또는 임야라든지 이런 거는 그 뭐란 말이냐? 이거 세감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법인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한테 매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상거래를 해야 됩니다. 즉 시가로 거래를 해야 돼요.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기들끼리 임의로 책정된 금액대로 양도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산정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가액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부모님한테 내가 이 땅을 사와서 개발을 하려고 샀는데 개발 이익이 생기면 바로 돈을 갚으려고 그랬어요. 매각 대금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매각이 지금 개발이 빨리 진행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 대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지금 거래처 한 군데는 한 5년 동안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30억에 땅을 사왔는데 계약금 3억 주고 27억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못 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법인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법인은 손해 없잖아요, 지금. 이자를 안 주고 대금을 미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의 손해를 안 끼치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은 손해가 끼치더라도 개인의 손해 끼쳐진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법인이 손해를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제재는 없어요.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된 부동산 대금이라 하더라도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감면을 못하니까 정상가액으로 거래를 해라. 그리고 법인세는 양도소득세는 내야 된다. 대신 양도가 이루어지면 내야 되는데 양도를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실 때 잘 써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났을 때에 PF 자금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주는 걸로 해야지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내가 갖다 개발한다고 사용승낙 써버리면은 장기 할부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님들하고 상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2월 과세 대상인 포괄양도 양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 있는 자금 가지고 개인 부동산을 사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현금이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사실은. 안 쓰고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현물출자 방식입니다. 어쨌든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방식이 있는데요. 법인 형태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요거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물출자된 금액이 장난치지 못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이걸 변태 설립이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할 때는 현금 가지고 자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현물로 자본금을 납입하니까
그 가치가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장난을 못 치게 하려고 법원에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라고 그러는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전문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해준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채무 승계를 할 때 사업과 관련된 채무만 승계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채무는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살 때 30억짜리 샀어. 근데 20억짜리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 부동산이 10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20억을 더 꺼냈어. 아파트 살려고 꺼낸 20억은 사업과 관련 있는 채무일까요? 아니죠. 개인적인 채무라서 이런 채무는 여기에서 채무로 승계 처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변제를 하고 들어오거나 만약에 승계 법인에서 갖고 간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차감할 때 채무로 인식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갖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용 채무가 아닌 것을 채무로 인식을 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해버리면 순자산가액 요건에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 뭐라고 그랬어요? 5년간 사후관리 받는다고 그랬죠. 법인 전환 후에 5년 동안에 폐업도 하면 안 되거든요. 매각해도 안 되고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해도 안 됩니다. 증여를 해도 안 되래요. 그래서 법인 전환 후 증여를 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은 49%까지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9%만 해놓고 5년 지나서 나머지 51%를 받더라도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담당 세무사님들이 이거는 다 가이드 해줄 테니까 그런 기본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부동산을 법인 전환하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설법인을 만드는 방법. 신설법인과 관련해서는 첫째, 법인 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주식 비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금, 네 번째는 법인 형태, 법인 종류를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 구성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있고요. 주주, 그다음에 임원 있죠. 이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감사. 대표이사는 통상 누가 하냐?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월급을 안 줘도 돼요. 사실은. 월급을 받아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연봉이 센 사람을 대표이사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급여를 줘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합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배우자인 아내가 전업주부다 그러면 이거 대표이사 법인 관리할 거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대표이사를 주로 많이 만들어 놓고 급여를 적당히 주는 겁니다. 적당히. 많이도 안 주고. 물론 소득이 많이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줘도 됩니다. 줘도 되는데 대표이사 급여라는 것이 부동산 임대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많이 줘도 월급을 300에서 500만 원을 넘게는 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하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은 통상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을 선임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선임이 됐다면 급여를 안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주 구성원 어떻게 돼요? 가족법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그다음에 손자녀까지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배당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주주 구성원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뺄 수 있으면 빼고 자녀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부모님을 꼭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또 어린 애들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부모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부모님이 지분을 많이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3년 이전에 한번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 3년이 지나버리면 단기 순이익까지 포함돼가지고 주가가 평가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 3년 이내 거는 신설법인이라서 순자산가액으로 주식 평가를 해줍니다. 3년 이내야 주가가 많이 높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부모님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서 지금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주주는 지금 말씀드린 원칙이 모든 가족을 다 넣어라. 임원 중에서 아까 이사와 감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의 경우는 10억 이하의 경우는 다른 이사회가 없어도 되고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감사는 선임 안 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는 법인들은 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초창기 세팅할 때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부모님이 주로 많이 하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인 자녀들이 있을 때는 자금 부담할 능력이 있잖아요. 여력이 있잖아요. 그때는 n분의 1로 하든지
오히려 부모님 지분을 낮추든지 또는 부모님 지분을 아예 빼버리든지 성년인 자녀들만을 구성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 구조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또는 부동산의 가격대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테니까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은 지금 현행 상법상 자본금에 관한 제한이 없어요. 막말로 100원짜리 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보면은 법인의 신용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한 3억 정도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는 3억 정도를 맞춰갖고 들어가야 평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본금을 재무 구조를 좋게 해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미성년자가 들어갔으면은 사전 증여 자본금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본금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법인 형태는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로 많이 합니다. 주식회사는 아까 법인 전환할 때는 좀 주식회사 까다롭잖아요.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복잡했는데 이때 주식회사 설립해서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요. 법원은 인가 받는 게 아니고 법무사님이 법인 주금 납입된 자금만 가지고 확인되면은 등기 나는 것은 설립 등기 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많이 활용한다. 한명회사도 있고 합자사도 있지만 그런 형태를 안 취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어느 경우는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한회사는 외부 회계감사 받는 것이 까다로워요. 주식회사는 자산 규정, 부채 규정, 자산은 지금 120억인가 하고 부채는 아마 70억일 텐데 넘어가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유한회사는 거기에 사원수하고 종업원 수까지 또 선택을 해야 포함해야 되거든요. 종업원은 100명 이상, 사원은 50명 이상. 이게 인원까지 충족돼야지 외부감사를 받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한회사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자본거래로 인하여 지분 감소시키고 이거는 특수한 내용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